휘어진 유리가 있는 위로 발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수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는지 유리 위를 걸어가는데 피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완전 이제는 큰일 났다.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붙잡히면 이젠 우리는 뭐 이 사회에서 거의 매장되고 이젠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탈북여성TV 이연별입니다. 여러분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응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의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도 필요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직 시청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저의 탈북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탈북 스토리는 총 3편으로 나누어질 텐데요. 제가 3회 정도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편 1997년도에 첫 탈북을 했던 그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997년도 탈북했을 때는 북한에서 1994년도 김일성이 죽고 나서 1995년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또 전염병으로 300만 명이 아사했다고 볼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저희 가족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주일 이상 굶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희 가족이 이렇게 다 굶고 있으니까 안 굶기기 위해서 별의별 장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늘 장사를 해도 막 장마당에 가면 안전원들이 그 장사 물품들을 빼앗고 하다 보니까 물건에 투자한 돈 미천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희 어머니에게 중국에 친척이 있다고 들었는데 친척들 만나러 가지 않겠냐고 그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막 굶고 있고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중국에 있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려면 중국에서 초청장을 받아야 되고 또 여권도 발급받아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냐라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여쭤봤더니 이 사람이 아주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만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가길래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 그때까지는 저희가 함흥에서 살았는데요. 함흥 쪽 사람들은 탈북이라는 걸 상상도 못할 때고 중국으로 비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 사람들은 저희가 중국에 친척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자기가 가는 루트가 있다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그 중국으로 가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가족들을 굶겨 죽이면 안 되니까 목숨 건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중국에 있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고 오곤 했는데 뭐 적게 받아오는 그 돈으로는 계속 생활이 유지하기가 너무도 어려웠어요. 그 돈을 투자해서 장사를 해도 자꾸 장사 미천을 까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회적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또다시 돈이 떨어지면 친척 집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장사를 해도 여기 남한처럼 북한은 장사를 합법화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산 물품들을 파는 경우에는 안전원들이 늘 장마당에 나와서 단속을 하곤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공장들이 부자재난을 겪으면서 많은 공장들이 생산이 멈춰졌고 공장을 통해서 정말 살아가기는 너무도 힘들었어요. 배급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시장을 통해서 수입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시장마저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중국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던 그 사람을 따라서 새까만 야밤에 한 새벽 2시 그때쯤 이렇게 두만강 지역 쪽으로 가서 숲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두만강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차에서도 늘 국경 지역과 가까이 가면 단속을 하게 되고요. 그 단속을 빠져나가는 것도 너무 무섭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단속을
빠져나가서 이제 역전을 통과해서 간다고 해도 국경 지역이 있는 두만강까지 가기 위해서는 너무도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 때 경비 초소들을 통과해야지만이 두만강 근처로 가까이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 근처에 가도 일반 사람들은 드나드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사람이 지나다니면 바로 발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근처로 낮에 갔다가 그 주변에 숨어서 새벽 2, 3시 때 돼야지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중국에 가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갔다고 해서 바로 그날 강을 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며칠 정도는 거기서 체류하면서 그쪽 지역 상황이나 그리고 강을 건너기에 좋은 날씨인지 날씨를 파악해서 그렇게 건너가야 했었습니다. 새벽 2, 3시 때 이제 군인들이 좀 많이 잠들었을 때 강을 건너서 갔는데, 정말 그 강을 건너갈 때 군인들이 총을 쏠 수도 있고, 그래서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강이 너무 깊어서 물살에 떠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깊이를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넘어가는 거였죠. 이 사람이, 어머니를 안내했던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저희 어머니를 중국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넘어가서도 중국 공안들에 의해서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어야 됐고, 중국 사람들은 우리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면 바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들어간 집은 그 집주인이 너무도 마음씨 좋고 착한 사람이어서 저희 어머니를 신고하지 않고 씻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또 밥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 집에서 전화를 걸어서 친척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친척들이 저희 어머니를 데리러 와서 그렇게 친척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친척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도 정말 차 안에 숨어서 가면서도 몸을, 자세를 수시로 낮춰야 했고, 창밖에서 막 경찰차나 그다음에 도시 가까이로 들어갈수록 늘 마음이 긴장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떠난 지 보름? 20일 됐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머니가 간 다음에는 제가 밤마다 몰래 나와서 정말 하늘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무사히 살아서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엄마가 정말 친척들이 도움도 많이 받아갖고 돈도 좀 많이 가지고 오게 하고 무사히 총에 맞지 않고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어머니가 한 20일 지났는데도 너무 안 와서 그때는 너무도 걱정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문을 탁 열고 어느 날 들어오시는데, 위에 노란색 고루된 뭐 자켓에다가 롱부츠를 딱 신고 오시는 거였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되고, 엄마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보니까 너무도 좋아 보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봤는데 그 물건 안에 우리 북한에서는 먹어보기 힘든 소고기 장조림도 있었고요. 북한에서는 소를 잡아먹으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 온 소고기는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캔디 뭐 이런 것도 가져오고 저희가 입을 수 있는 옷도 뭐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온 물건들 중에는 남한 카세트도 있었고 청바지도 있었고, 한국에서 온 제품인데 비닐봉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딱 끝에를 이렇게 그거를 쫙 통과하면 10cm만한 거였는데 딱 통과하면 비닐로 한번 쫙 그으면 밑에 딱 이렇게 봉지가 완성되는 그런 것들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와, 한국이 완전 발전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할아버지가 6.25 때 월남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남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남한에 대한 그런 동경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중국으로 목숨을 걸고 다녀오는 그 루트를 저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또 가고 싶었는데, 저는 10살 때 한 번 합법적으로 여권을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발급받아서 저도 중국으로 동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어렸을 때도 한 번 가봤지만,
지금은 또 얼마나 발전했는지 좀 너무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갔다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첫 탈북을 1997년도에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97년도에 막 3개월에 한 번씩 탈북했을 정도로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할아버지도 그때 중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뵙고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97년도에 어머니와 함께 처음 탈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를 그때 안내했던 그 남자 사람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는 뭔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쥐두새도 모르게 정말 어느 날 밤 잡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냥 강제 실종이 되고 어디에 어떻게 살아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 가족들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는 이제 또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탈북을 하게 됐죠. 저희는 두만강 지역 쪽으로 기본 많이 다녔는데, 은경북도 해령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두만강을 건널지 생각을 하면서 안내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두만강 근처로 가게 됩니다. 그 근처에 가기 전에 어떤 한 할머니네 집에 숙박하게 되는데요. 이 할머니네 집에 저희가 며칠을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우리가 여기 지금 근처에 뭐 물건 사러 왔는데 좀 여기 며칠만 좀 묵자고 해갖고 숙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뭐 돈 좀 내놓고 이렇게 해서 지냈는데, 이 할머니가 되게 핵심 노동당원이었던 거예요. 되게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그런 할머니였는데 우리를 좀 의심했나 봐요. 좀 수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좀 수상쩍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이모와 저 셋이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은 어떤 남자 사람을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저희가 수상하니까 뭔가 자꾸 알아내야 되니까 저희 이모랑한테 엄마랑한테 자꾸 이렇게 말을 걸면서 술도 마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하지도 않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더니 갑자기 그 자기가 마시던 술병을 딱 바닥에 던지는 거였어요. 그거를 바닥에 탁 던져놓고, 그리고 양말을 벗고 그 깨어진 유리가 있는 위로 발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수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는지 유리 위를 걸어가는데 피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완전 이제는 큰일 났다.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붙잡히면 이젠 우리는 뭐 이 사회에서 거의 매장되고 이젠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막 조마조마하고 너무도 떨리고 두렵고 막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힘들게 떨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담배 피우러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 엄마 우리 지금 빨리 도망쳐야 돼. 제가 막 어머니한테 막 이모한테 막 빨리 도망가자고 하면서 막 두리번 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장작이랑 패고 그 장작을 넣어두는 그 부뚜막 아궁이 같은 데에는 이렇게 마루로 다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는데, 그 마루 밑에라도 막 들어가고 숨고 싶었어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루 밑에는 들어가면 붙잡힐 것 같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두리번 거리고 있었는데, 이 집이 1층 단층 이런 주택이었는데 연립주택이었어요, 거기가. 근데 창문이 이렇게 방범창이 없는 그런 창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3명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모 빨리 저기 저 창문으로 우리 도망가자고 해갖고 창문을 열고 도망가서 그 문을 또 다시 꼭 닫고, 그리고 저희가 어디를 가야 되나, 또 잘못 가다가는 이 사람들한테 들킬 것 같고, 그 동네가 워낙에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걸어가다 보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북한에서나 막 그 지역은 이제 9시만 돼도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불도 까맣고 온 동네가. 그래서 자칫하면 잡히겠다라고 생각해서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숨자라고 생각해서 그 집 옆집에 있는 굴뚝 옆에 숨었어요.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굴뚝이, 요만한 굴뚝이 있는데 그 뒤에 셋이 쪼럿이 앉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 집으로 들어와서 이것들이 어디 갔냐고 막 하면서 막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 우린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그 굴뚝 뒤에 숨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발견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면서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숨어 있다가, 아침에 이제 날이 밝을 무렵쯤에 저희가 다시 이렇게 기차 역전 쪽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다시 함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첫 탈북은 아쉽게도 실패했었습니다.
다행히 정말 그 사람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지 않은 게 다행인데,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겁박하고 우리를 위협했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상황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잡으면 어떤 죄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탈북을 하다가 붙잡힌 것도 아니고 탈북하기 전에 어떤 집에 머물렀었던 거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를 협박해서 위협해서 탈북하려고 했다는 그 진술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저희를 협박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보이부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마 뭐 젊었을 때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이었던 거, 뭐 특수부대 이런 출신인지, 아니면 저희가 그 집에 며칠 동안 머물렀으니까 평양의 이런 높은 데서 내려온 사람인지, 이런 특수훈련한 그런 데서 우리를 취조하기 위해서 내려온 건지, 아무튼 이 할머니가 며칠 전에 신고를 미리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협박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정말 다행히도 살아서 다시 함흥까지, 고향까지 무사히 가게 됐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제가 두 번째 탈북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또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